자, 세션 3에서는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3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의 개요에 관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구분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UI와 UX라는 개념,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정의해 본다면 컴퓨터 하드웨어에 직접 전달해서 하드웨어를 동작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제공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어를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부연 설명 다 제거한다 그러면 컴퓨터에게 내려지는 명령어의 집합을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동작을 지시하는 컴퓨터 명령어 또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직접 액세스해서 컨트롤하거나 직접 활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운영체제, OS입니다.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상에서 다양한 용도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먼저 알아본다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란 컴퓨터와 주변 기기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운영체제와 유틸리티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게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컴퓨터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사용자에게는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자원들을 잘 관리해서 성능 향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운영체제의 역할입니다. 유틸리티라는 것은 운영체제를 도와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백신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드라이버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프린터를 사용할 거면 그 소프트웨어와 프린터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드라이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에 해당됩니다. 자, 중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는 운영체제인데요. 운영체제는 Operating System 해서 OS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운영체제는 크게 역할을 보면, 구성을 보면 커널이라는 부분과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커널이라는 부분은 운영체제의 핵심을 담아놓은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커널에서 하는 역할은 하드웨어 자원의 할당과 관리를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부분은 사용자와 운영체제의 그 커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커널 내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 기능을 사용자가 직접 실행시키거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행시키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보통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약어로 UI다, 유저 인터페이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운영체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운영체제는 세 번째 있는 윈도우즈 시스템이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상용 운영체제이고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컴퓨터들이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유닉스와 리눅스라는 이런 운영체제들도 PC 또는 뭐 서버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유닉스는 1960년대 후반에 벨 연구소에서 개발한 다중사용자용 서버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PC 같은 경우에는 단독 사용자용 운영체제인 반면에 유닉스는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현재에는 개인용 또는 임베디드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운영체제는 리눅스인데요. 대형 컴퓨터에서 그 유닉스가 동작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이런 유닉스의 기능을 PC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운영체제가 리눅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리눅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료 오픈 소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건 내려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운영체제를 사용하다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부분을 새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 개발자 또는 사용자들이 리눅스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애드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된 많은 버전들이 있어서 데비안 리눅스, 레드햇 리눅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그 내부적인 코어 부분을 보시면 리눅스 운영체제의 한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운영체제의 기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운영체제의 기능 중에 첫 번째는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화면 보시면 지금 CPU, 메모리, 디스크 등에 관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하는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만약에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딜리트 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작업 관리자라는 게 뜨게 되고요. 거기에서 작업 관리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작업 관리자 창이 뜨게 되죠. 제가 지금 눌렀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앱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성능 부분을, 성능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이런 각각의 하드웨어 장치들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용률,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여집니다. CPU에 관한 것, 메모리에 관한 것, 디스크에 관한 것, 이런 정보들을 쭉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용자가 그 하드웨어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인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운영체제가 이런 하드웨어 장치들을 자원의 입장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기능 중에 첫 번째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운영체제에서요. CPU 자원을 관리를 해서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문서 편집하는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띄워놨어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엑셀 말하는 거거든요. 엑셀 프로그램을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검색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를 띄워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 3개를 띄워놓고 문서 편집 잠깐 하다가 웹브라우저에 잠깐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용자가 사용하잖아요. 프로그램을 마치 동시에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때에 운영체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CPU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CPU가 사용자가 문서 편집할 때는 문서 편집하는 그 프로그램을 서비스해 주도록, 그 다음에 데이터 검색할 때는 웹브라우저를 서비스해 주도록 이렇게 다중 태스킹이 가능하도록 자원을 배분해 주는 역할, 이 역할을 운영체제가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기능을 운영체제가 담당을 하는데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인 메모리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를 감시를 하면서 그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일부를 하드디스크에서 메인 메모리로 가져오기도 하고, 메인 메모리에 있던 것이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있으면 하드디스크로 옮기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인 메모리는 용량이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사용될 데이터들을 메인 메모리에 옮겨놓고 사용하는 것이 속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메인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운영체제가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될 것, 이런 것들을 메모리로 옮겨주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컴퓨터의 성능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운영체제가 자원을 관리하는 세 번째는 파일에 대한 관리인데요. 데이터 및 프로그램 파일이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또는 하드디스크 말고 뭐 USB라든가 그런 다른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운영체제가 그
그 모든 데이터들의 위치나 그 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그 데이터 파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이동하거나 파일에 이름을 부여하거나 또는 그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운영체제가 실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앞서서 운영체제가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 운영체제의 중요한 역할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관리는 운영체제가 해줘요. 그렇지만 사용자가 컴퓨터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용자가 컴퓨터의 상태를 변경시키도록 그 명령을 입력받고 그 명령을 커널로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때의 운영체제의 역할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그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온갖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운영체제가 하게 되고요.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입력받는 역할을 운영체제가 하게 되죠. 이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뒤에서도 한 번 다시 언급하게 될 건데요. 이 제시된 그림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자면 자, 이런 스마트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거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터치 제스처의 방법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운영체제에서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텍스트로 명령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dir이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엔터를 쳐주면 그때 dir이라는 명령을 인식해서 그 명령에 대한 처리를 해주도록 사용자가 명령을 텍스트로 입력하고 그 결과를 텍스트로 받아보도록 하는 이런 유형의 UI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이런 형태의 그 UI는 메뉴 선택 방식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메뉴가 표시되고 그 메뉴에서 사용자는 화살표, 위아래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그 메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UI가 있는가 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아이콘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마우스를 통해서 선택하거나 실행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UI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의 주요한 기능인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과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에 의해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구분을 하고요. 사용자 편의를 위한 특정 작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에는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그다음에 인터넷을 사용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분류를 하기 위해서 범용 프로그램이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범용 프로그램 이외에 이제 어떤 특별한 분야의 니즈를 위해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에는 우리가 그 특정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사용해보지 않았을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 종류만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개인 사무용 소프트웨어, 문서 작성기, 스프레드시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같은 그런 유형의 계산이 가능하고 데이터에 대한 저장과 처리가 가능한 이런 그런 종류의 응용 프로그램을 스프레드시트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들이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활용되죠. 그 이외에 통계를 위한 소프트웨어인 SPSS, 그다음에 SAS, SAS, R 등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요. 아마도 대학 교육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계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매틀랩이나 매스메티카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이공계열의 학생들인 경우에는 이런 통계 소프트웨어나 수학 계산 소프트웨어들을 활용을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야 중에 이제 비즈니스용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유통업체에서 사용하는 포스 시스템이요. 편의점에 가면은 물건 가지고 가면은 그 바코드 입력 장치를 통해서 물건에 있는 바코드를 딱 찍죠. 그러면은 바코드로부터 가격이 이렇게 뜨면서 그것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용자별, 고객별, 그 다음에 일별, 월별 이런 통계들이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포스 시스템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통신망 등에서 진행되는 그 상거래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그래서 여기에는 전자 인증 뭐 하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 우리는 주로 그 운영자로 사용하기보다 이제 사용자로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접해봤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자원이라 함은 실제 물리적인 그런 물건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자금이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그 각각의 연락처나 이런 인맥이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기업에서 관리해야 되는 자원이라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자원을 관리하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업 관리 시스템들이 각각의 기업에서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ERP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이라고 해서요. 대기업들에서 인사 관리, 회계 관리 이런 모든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묶어서 하나의 전사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멀티미디어를 제작하거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디오나 사운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편집 프로그램들, 파이널 인코어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비디오를 편집하기 위한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를 플레이하기 위한 뭐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나 곰 플레이어나 뭐 이런 다양한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분야에서 응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들인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는데 사용되는 그 CAD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 뭐 3D 프린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매뉴패처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CAM 시스템, 그리고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응용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은 UI라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운영체제의 그 커널 부분은요, 그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을 구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커널을 소프트웨어로 본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UI가 굳이 필요가 없겠으나 커널의 기능을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을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주고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받고 이런 UI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말할 것도 없이 UI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UI가 뭐냐? 유저 인터페이스이고요.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마주하게 되는 것이 U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소프트웨어나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소프트웨어 내부의 기능 또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하드웨어의 성능, 소프트웨어의 성능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빠르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능이라는 기준에 플러스해서 얼마나 그 좋은 성능을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UI가 급부상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제공하는 그 UI의 패턴들을 보면 앞서서 운영체제를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맨 밑에서부터 볼게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이제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UI 종류를 위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괄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서 다양한 명령들을 모아서요. 사용자는 한 번만 명령을 내리면 그 일련의 명령들이 쭉쭉쭉 진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가 30분 후에 그 데이터를 뭐 누구에게 전송해라.
이런 여러 가지의 명령들을 쫙 모았다가 한 번의 명령 실행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일괄 인터페이스가 있는가 하면 대화형 인터페이스, 챗봇을 생각하시면 쉽겠죠.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대한 처리 결과가 바로 돌아오면 그것을 보고 또다시 명령을 내리고 하는 이런 대화형 인터페이스. 그리고 제스처로 하는 인터페이스 있죠. 그래서 터치스크린 상에서요. 많이 사용하는 터치스크린 상에서 버튼을 누른다거나 또는 이렇게 스크롤을 한다거나 스와이프를 한다거나 이런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움직임 추적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는 특수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신의 마비를 가지고 있는 마비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손을 움직이거나 뭐 물리적인 이 장치들을 직접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이 눈동자의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그것을 그 입력으로 해석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움직임 추적 인터페이스라든가 아니면 3D 제스처. 아까 터치스크린에서 설명했던 제스처인 경우에는 터치스크린 상의 손가락이 이렇게 닿아서 터치가 되어야만 인식이 된다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3D 제스처라는 것은 이 공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3D 제스처가 채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안에서 그 디스플레이 상에 예를 들어서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하는 그게 뜹니다. 그 아이콘이 이렇게 뜨면 사용자가 그 전화를 받기 위해서 핸들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되고 내 스마트폰을 꺼내서 스마트폰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운전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중에 놓고 손가락이 화면을 향하도록 한 다음에 그 화면을 향하고 있는 그냥 공중에서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3D 제스처를 이용을 해서 명령을 인식하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이고요.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점차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말로 명령을 제공을 하는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각광받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편리하고 빠르게 그 명령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야라고 한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발전된 사용자 경험이라는 UX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관한 개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은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조작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자 하는 것이 사용자 경험이에요.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사례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딱 띄워주지요. 이 정도로도 사용자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글씨를 다 읽어봐야 되죠. 이 경우에는 이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기 때문에 뭐 금방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 오류의 원인에 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글씨를 읽어봐야 된다는 것은 일단 그만큼 집중해야 되고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래에 표시된 것처럼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느낌표 아이콘을 딱 같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 발생했다는 저 창이 떴을 때 위에 글씨만 보여주는 메시지와 아래에 아이콘을 같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봤을 때 어느 것이 사용자가 더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당연히 아래에 아이콘이 딱 뜨면 메시지를 보지 않아도 아이콘만으로도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0.00001초에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저 아이콘을 봤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느냐면 저 아이콘 자체가 사회 이곳 저곳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아이콘으로 그동안 사용되어 왔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콘을 딱 보는 순간에
무슨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저 아이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아이콘을 제공해주면 사용자가 빠르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 그것을 UI에 활용을 하는 것이 UX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UX의 사례로 왼쪽 여기 그림에 제시해 준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왼쪽에 보이는 그림, 왼쪽 그림에 왼쪽에 보이는 제품은 그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그 MP3 플레이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MP3 플레이어에서는 소리를 높이거나 낮추려면 우리가 휴대폰, 지금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저 외장에 있는 이 하드웨어 버튼을 통해서요. 소리 올림, 내림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조절을 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애플에서 그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는 아이팟이라는 기기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팟 기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그 UI의 변화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 조그 셔틀 모양의 이 버튼 UI 장치가 이 외관에 붙어 있었는데 소리를 늘리고 줄일 때 버튼을 꾹꾹꾹꾹 눌러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조절하지 않고 저 외관에 있는 저 조그 셔틀을 손가락을 대고 왼쪽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그 문지르는 제스처를 통해서 왼쪽으로 뱅글뱅글 돌리면서 문지르면 소리가 사운드가 줄어들고요. 오른쪽으로 뱅글뱅글 돌리면서 문지르면 사운드가 커지는 그런 UI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UI를 가지고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으로 아이팟이 팔려나갔던 적이 있었었죠. 사용자들이 생각을 할 때 왼쪽으로 뭔가를 이렇게 터치해서 쓸어 내린다는 거는 소리를 왼쪽이라는 그 경험이 우리가 뭔가를 줄인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라는 경험이 뭔가를 늘린다. 이런 것이 우리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경험치에 있다는 것을 UI에 반영한 그런 사례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과 그리고 이 사용자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사용자가 동작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UI를 디자인하도록 하자는 것이 사용자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명하는 이 과정에서 UI와 UX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기능 측면에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직관적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관련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UI, UX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마지막 항목인 프로그래밍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뭐 하나의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합쳐져 있는 형태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좀 더 형식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의 작업을 지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조금 더 큰 범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프로그램이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지 오류는 없는지 등을 테스트를 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에 그 오류를 수정하고 사용자에게 공개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과정을 소프트웨어 개발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 코딩 교육을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교육이라는 것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이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수강하게 된 그 배경에도 이런 프로그래밍 교육이나 컴퓨팅 교육에 대한 확산 분위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할 때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파이썬, C 언어, 자바,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접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도 이 강좌의 그 어느 부분에 가서 파이썬 언어를 접해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을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이라고 넓혀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합니다.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생활하는데 어떠한 불편이 있어서 그 불편을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원하는 그 소프트웨어는 어떤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능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UI,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사용자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분석 과정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사용자 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개발자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는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운영자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요구사항이 분석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알고리즘이라 한다면 일의 처리 순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 어떤 순서를 통해서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만 세 번째 단계인 구현의 과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단계에서 설계된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작성되는 프로그램의 코드를 우리가 소스 코드라고 말하고요.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그 과정을 코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주로 말해요. 문법을 배워서 그 문법에 맞추어서 알고리즘에 설계된 그 순서대로 코드를 작성해 나가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구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현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앞서서 요구사항 단계에서 분석했었던 것과 같이 동작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테스팅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시 개발하는 단계를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코딩을 수정을 해서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오류가 있어요. 프로그램의 그 논리적인 순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오류를 발견해서 그 오류를 수정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이런 테스팅 단계까지를 다 통과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자들에게 배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사용자들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약간 오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요구사항들을 수렴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유지, 보수하는 그런 단계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에서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유지, 보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전공자이건 전공자가 아니건 어떤 분야이건 이제 우리가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한번 점검해 볼까요? 1번.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다른 소프트웨어가 구동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까?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요. 2번. 운영체제 핵심 기능을 담아놓은 소프트웨어로서 하드웨어 자원의 할당과 관리를 담당하는 구성 요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사용자의 경험과 목표를 이해함으로써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조작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의 집합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등 컴퓨터에 연결된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과 사용자가 컴퓨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도록 하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자바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